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와 함께하는 내일을 위한 환경 이야기 2015 환경 예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문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환경 예찬의 주제는 환경부의 국정 홍보 과제 중에 하나인 유해 화학물질 안전입니다. 유해 화학물질 안전. 그렇다면 유해 화학물질이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을까요? 제 몸에도 정말 많습니다. 머리에 스프레이 뿌렸죠. 그리고 화장 진하게 하느라고 속눈썹 풀 붙였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저도 알러지가 정말 많습니다. 눈도 가렵고요. 스프레이 때문에 머리 밑도 상당히 가렵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샴푸라든가 그리고 세제, 주방 세제 이런 것들에도 유해 물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아토피라든가 이 유해 물질 때문에 몸이 좀 안 좋아진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시지요. 우리 삶에 이런 유해 물질들이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화학 물질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좀 편리하게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계속 쓰면 내 건강을 해치고, 그렇다면 이 화학물질과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 어린이들 여기 많이 함께하고 있는데 면역력 약한 우리 어린이들은 특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이 아이들 어떻게 하나, 아이가 아토피에 걸리면 나 때문이 아닐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이야기들도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린이 환경 안전 전문가신데요. 우리 아이들을 유해 화학물질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화여대 하은희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 하은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환경이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환경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환경이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한 건데요. 그 중에서 어린이 환경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먹는 것, 그리고 사용하는 물건, 이렇게 하면 의학적으로 보면 경구, 그다음에 경피입니다. 즉 우리가 환경 오염물질에 노출이 되면은 입으로 들어오는 것, 만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얼굴에 바르거나 만지거나 하셨습니까? 몇 가지 물질이나 몇 가지 물건이 될까요? 잘 모르겠죠. 미국의 환경 작업 그룹이라고 하는 아주 건강과 환경에 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자료를 모아놓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여성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여유 있게 마시기 위해서 거실에 앉기 전까지 12가지 이상의 물건을 만지거나 바르거나 했고, 그 안에는 120가지의 유해 화학 물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기세요? 한번 여러분들 돌이켜 보세요. 어떠실지. 뿐만 아니라 여성은 가사노동을 하는 가운데서 세정제나 소독제와 같이 화학 물질에 굉장히 많이 노출됩니다. 아기를 뱃속에 가졌을 때 그 여성의 건강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는 태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유아 또는 어린이라고 말하는 그 생애 초기에 그런 어떤 인간의 생애 초기에 그런 시기하고 환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환경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
호르몬 요인, 영양 요인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환경 요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환경 요인은 어떠한 특성이 있습니까? 환경 요인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전적인 거 변경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 요인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알면은 고칠 수 있고, 고칠 수 있으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환경 보건이라는 의학 분야가 탄생했습니다.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닙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 말은 어디에 있는 말이냐면 미국 소아과 의사 책에 처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즉, 소아과 의사가 아기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환경 요인에 노출되거나 했을 때 우리 몸속에서는 그 물질들이 해독되거나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대사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들은 그 체계가 굉장히 미숙합니다. 상상이 가시죠? 또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은 몸무게에 비해서 체표 면적이 더 높습니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표 면적의 큰 체표 면적을 통해서 아이들이 같은 용량에 노출이 되어도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아이들은 어떤 경향이 있어요? 바닥을 기고 또 빨고 이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경구, 경피로 화학 물질들이 노출될 수 있는데, 바로 아이들은 그 화학 물질들이 몸속에 잘 들어올 수 있는 행위와 그 노출 경로를 잘 겪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어린이는 그 우리 생애 전체 중에 민감 시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이 국가 정책으로 어린이 환경 보건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2015년 올해부터 어린이 환경 보건 출생 코호트 연구를 전국의 13개 지역을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는 환경 요인이 태아 시기에 그리고 나중에 청소년기까지 추적 관찰을 해서 어떤 건강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이 연구 모든 자료들은 이 올해 시작하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를 하기 전에 2006년부터 지금까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들이 지금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8세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관찰한 그 연구 결과들을 구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코비, 첸첸, 스투, 이 아이들이 아까 어린이 환경 환경 보건 출생 코호트 연구의 그 이름이 코첸스인데, 코첸스의 시작은 코비, 코리안 베이비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첸첸은 첸스의 첸첸을 따왔고, 스튜는 스에서 스튜던트, 그래서 아기가 뱃속에 있는 아기에서부터 학생 때까지 연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왔는데, 얘네들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첸첸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건강한 생활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질문에, 자, 이 물건들, 캔, 컵라면, 그리고 장난감, 물통, 보면은 대부분 플라스틱이죠. 이러한 물건들에 어떠한 물질들이 있어요? 하고 묻는다면, 저는 1번으로 내분비계 장애 물질, 일명 환경 호르몬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환경 호르몬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대표적인 물질이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와 같은 물질이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물질들은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부드럽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또 캔이나 플라스틱의 그 표면을 코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캔이나 플라스틱의 용품에는 대체로 환경 호르몬이 묻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환경 호르몬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호르몬이 많죠. 예를 들면 여성 호르몬, 이러면 여성이 여성스럽게 만드는 호르몬이죠. 성장 호르몬 하면은 성장을 잘 하도록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렇게 호르몬은 뇌에서 지시를 받아서 그 여성 호르몬은 여성 기관에 가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환경 호르몬은 얘가 마치 환경 호르몬, 우리 몸의 호르몬인 것처럼 생겨가지고, 그러나 다르죠.
화학물질이죠. 그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와서 어떤 거는 여성 호르몬의 역할, 어떤 거는 남성 호르몬의 역할을 하고 성장 호르몬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학물질들이 마치 우리의 호르몬인 것처럼 역할을 하니까 우리 몸의 내분비계에 장애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모와 아이들에게 있어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얼마만큼 노출되었을까요? 하고 또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구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6년부터 산모 영유아의 환경 유해 인자와 건강 영향 연구에서 가져온 것인데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맨 밑에 왼쪽에 두 개 낮은 그 막대기가 엄마 시기입니다. 임신 초기, 임신 말기이고요. 그 다음에 회색 막대기가 되면서 확 올라가죠. 이때가 2살 때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두 개, 이게 6세, 7세입니다. 6세, 7세 때 굉장히 올라가죠. 즉 엄마 성인의 시기보다 영유아 2세 때, 2세 때, 그리고 6세, 7세 때에 확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와 같은 환경 호르몬이 산모에 비해서 1.5에서 2배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엄마보다 생애 초기에 애들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빨거나 기거나 하면서 노출되는 환경 호르몬이 더 많다는 것이고, 나중에 6세, 7세는 어떤 시기입니까? 6세, 7세는 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을 가면서 교구나 문방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어린이 용품에 있어서 환경 호르몬 프탈레이트의 기준치보다 몇백 배나 높은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환경부에서 수거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분비계의 장애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줄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은 아까 여성이 여성이 되게 하고 남성이 남성이 되게 하는데, 이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교란을 시키기 때문에 성조숙증, 어떤 병인가요? 성징이 빨리 나타나는 병입니다. 아이들이 9세쯤 돼야지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데 7세, 6세, 8세에 빨리 성이 조숙하는 성조숙증 뿐만 아니라 비만, 당뇨병, 대사증후군과 같은 내분비계 질환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기에 이런 병이 걸리면 나중에 성인기에 가서 성인병, 고혈압이나 당뇨병, 신장질환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이 됩니다. 또 다른 측면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들어보셨죠? ADHD입니다. 그리고 자폐증과 같이 어린이의 신경 행동 발달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생활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안 쓸 수는 없고 사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태아 시기,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3세가 영유아 시기입니다. 3세까지. 그 시기에는 특별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플라스틱 제품을 안 쓰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회용 제품은 안 쓰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플라스틱을 구입해야 된다면 재질에 환경 호르몬이 있는지 좀 확인을 했었으면 합니다. 그 용품들 중에 아기 용품은 특별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랑말랑하게 하는 용도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장난감입니다. 장난감을 아이들은 바로 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용품을 사용할 때는 특별히 더 주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플라스틱은 가열하지 마세요. 가열하면 얘가 용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넣어서 돌리는 것은 하지 말라.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겨울에 마트에 가면 온장구에 캔 커피가 있잖아요. 상상해 가시죠. 캔 커피가 온장구에 들어가면 표면에 있는 코팅되어 있는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캔 커피는 따뜻한 것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는데, 여기에 향기가 머무는 그런
향기가 많이 나거나 향기를 오래 머물게 하는 물질 중에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기나 우리가 생애 초기에 주의를 해야 하는 그런 건강 시기에는 가능하면은 무향, 무치의 그런 용품들을 쓰는 것이 좋겠고, 또 최근 들어서 향균 제품이라 그래서 손을 씻는데 그 향균 제품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트리클로산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트리클로산은 수술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들이 손을 멸균할 때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몸에 대장균이 우리 몸에 필요한 균으로 있듯이 우리의 피부에는 필요한 균층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트리클로산과 같은 멸균을 할 필요가 없고 비누 정도로만 씻어도 됩니다. 5번째는 플라스틱을 꼭 사용했다면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난 다음엔 손을 반드시 씻어주세요. 특히 아기를 만지기 전에, 아이들을 관리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주세요. 우리 국민들이 손 씻는 거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황사 왔을 때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 씻어라. 그 다음에 메르스 왔을 때 이번에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 무엇입니까? 손 씻으라입니다. 손을 씻는 버릇은 플라스틱이나 또 황사나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는 우리 스튜와 함께 건강한 음식 섭취인데, 건강한 음식 섭취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유해 중금속에 관한 얘기만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은 도목고를 목욕시키는 어머니인데, 이거 1972년에 유진 스미스라는 사람이 기자가 이 사진을 찍어서 상을 받았죠. 이게 뭐냐면은 미나마타 아시죠? 일본의 미나마타에서 수은 중독 때문에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수은이 엄마가 아기를 가지고 있을 때 수은에 노출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도목고입니다. 이 아이는 사지가 마비되고 평생 자기 몸을 씻을 수 없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엄마가 임신 중에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되거나 중금속에 노출되면 그것이 바로 아이에게 갈 수 있다,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물론 지금 세대는 그때만큼 고농도의 노출은 아니지만 저농도의 노출에서도 굉장히 건강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납과 수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납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많이 있다고 생각 드세요? 건전지, 페인트에도 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포장지, 그리고 학용품에 있지요. 말하자면 우리 생활 주변에 납이 알게 모르게 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납은 뼈와 치아에 축적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갑니다. 2번째는 수은인데, 수은은 여러 가지 노출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생선, 즉 어패류 섭취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수은도 체내에 쌓이면 잘 배설되지 않습니다. 특히 수은은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사는 큰 생선일수록 수은의 농도가 더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은은 또 문제가 뭐냐면, 아까 미나마타 도모코에서도 봤듯이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바로 전달되고 태아에게 축적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그래프도 역시 저희가 연구한 결과인데, 첫 번째, 2번째는 엄마 아이고요. 이 회색, 아까는 환경 호르몬 때는 2세 때 올라갔죠.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회색은 제대혈입니다. 엄마에 비해서 제대혈에서의 수은 검출이 1.5배나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금속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건데, 어린이 건강에만 초점을 맞춰 보면 납이 인지 발달, 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오래된 연구 결과이고요. 특히 저희 연구에서도 영유아 시기에, 3세 이전의 영유아 시기에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은은 인지 발달뿐만 아니라 아기가 태어났을 때 좋지 않은 임신 결과, 즉 저체중, 조산아와 같은 이런 좋지 않은 임신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몸집이 큰 생선은 가급적 섭취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임신 중에, 그리고 영유아 시기에. 여기 보면은 옥돔,
왕고등어, 황새치 즉 참치, 그리고 상어입니다. 이 네 가지 물고기는 미국에서는 임신부에게는 먹지 마라 하고 금지 내려 있는 그런 생선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생선들보다는 고등어나 갈치, 꽁치, 조기와 같이 작은 생선을 많이 먹죠. 여기는 비교적 수온 농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작은 생선이라 하더라도 많이 먹으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생선은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좋은 지방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어야 하는데, 임산부와 영유아 시기에는 가능하면은 일주일에 50g씩 2회 내지 3회, 즉 작은 생선 한 토막을 한 2회 내지 3회 정도만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소금 섭취와 우유, 칼슘 섭취에 대한 건데, 소금 섭취는 고농도로 우리 몸속에 소금이, 나트륨이 있을수록, 그 다음에 칼슘이 낮을수록 납 농도가 증가합니다. 즉 납의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짜게 먹지 않고 우유나 유제품과 같은 칼슘이 많이 든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이렇게 유해 화학 물질이나 금속이 들어왔을 때 그 물질을 배출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야채와 과일입니다. 여기에는 비타민 C, 즉 화학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산화 작용을 하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항산화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연구 중에 비타민 C가 많을수록 우리 몸에 있는 수은이 빨리 배출되더라, 더 많이 배출되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 야채 중에는 피망이나 브로콜리나 양배추나 토마토, 그리고 과일 중에는 귤이나 오렌지나 자몽이나 딸기와 같은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굉장히 쉽게 보이죠?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생활용품을 사용하고 건강한 음식 섭취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당장 이 강당을 나가보세요. 패스트푸드 천지고요. 전부 일회용품입니다. 실천이 쉬울 것 같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브리엘라 미스트리알이라는 사람이, 이게 칠레의 시인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은 우리를 기다려준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의 뼈는 단단해지고 있고 피는 만들어지고 있고 감각은 발달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우리는 내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오늘이다. 우리가 미래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편리함과 건강을 우리는 뒤바꾸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오늘인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이 내일까지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환경을 보호하여서 그 아이들이 환경에서만이라도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안선종이라고 합니다. 앞서 화면에서 봤듯이 딸의 아토피를 낳게 한 아빠라고 소개가 됐는데요. 사실은 딸의 아토피를 제가 낳게 한 게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캠핑과 자연 환경을 통해서 아토피를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자연 환경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 첫아이가 제 결혼 12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됐는데요. 참 상당히 힘들었죠. 아이를 사실 12년 만에 낳는다는 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도저히 아이 임신을 계속 실패하고 포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그 입양 기간이 아니라 입양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신청을 하고 저희가 그 접수하고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기적적으로 아이가 자연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아이가 너무 귀엽고 좋았죠. 너무 감사하고 참 행복했는데 한 일주일 후부터 아이가 갑자기 뭐 그 태열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전 그래서 태열기라는 게 뭐 아이들은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치고 그러니까 100일이 지나고 한 돌이 지나고 또 태열기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모유 수유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특수분유로 한번 바꿔보라고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수분유를 저희가 한 2돌 때까지는 먹였거든요. 그 분유만 먹일 수는 없잖아요, 아이를. 그 분유를 끊고 밥을 이제 식사를 섭취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아토피가 엄청 심하게 된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우리가 진료를 받아봤더니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김치하고 쌀밖에 없어요. 쌀밥밖에. 뭐 견과류 안 되지, 계란 안 되지, 우유 안 되지, 뭐 개털도 조심해야 되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먹는 게 아이가 없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몸도 왜소해지고 아이가 소심해진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집이 이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근처에 섰는데 좋은 환경을 바꿔보자 해서 제가 공원 있는 학교를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공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사를 가도 아이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런 과정에 이제 사실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건강검진 가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다른 데는 다 정상인데 혹시 간지러운 데가 없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전혀 저는 간지러운 게 없는데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여쭤봤더니 선생님께서 이 알러지 질환이 보통 1에서 5%가 정상인데 제가 6.1%가 나왔다는 거예요. 6.1%면 어느 정도냐가 상당히 심하게 간지러움이 있을 텐데 그걸 몰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하기를 그럼 이게 우리 아이한테도 이게 유전이 됩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유전이 많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도 또 마음이 너무 아팠죠. 이게 저 때문에 아이의 아토피도 유전이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집 오면서 많이 혼자 울면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저희가 어렸을 때는 사실 아토피라는 질환이 없었잖아요. 요즘 뭐 환경이 나빠지면서 아토피가 생긴 거로 봐서는 이게 지금 환경이 문제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이 환경 때문에 그러면 제가 시골에서 가서 살든지 해야 되는데 시골에 가서 살 형편은 안 되고 그런 과정에 제가 소아과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심한 아이는 한국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차라리 뉴질랜드나 캐나다 같은 데 가서 이민을 가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캐나다나 뉴질랜드는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도 몇 번 가셨다고 그러시길래 저는 그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해서 그럼 우리 주말에 여행이라도 가자. 애들 데리고 여행을 가자 해서 매주 캠핑을 못 가더라도 그때는 펜션하고 콘도를 주로 계속 다녔습니다. 1년 동안 다녀도 별로 차도가 없는 거죠. 여름 휴가가 됐는데 휴가 때 이제 펜션이나 이런 게 많이 예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캠핑 장비가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쓰던 장비가 있어서 그럼 캠핑이나 가볼까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 데리고 양양에 있는 캠핑장으로 캠핑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캠핑 첫날부터 아이가 계곡에서 물에서 너무 잘 노는 거예요. 잘 놀다 보니까 아이가 밥도 잘 먹고 밤에 잠을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잠을 잘 자지? 그래서 그 다음날도 두고 봤어요. 근데 잠은 또 잘 자는 거예요. 먹기도 잘 먹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3박 4일 동안 이제 캠핑을 하기로 했는데 하루를 더 묵어봤죠. 딱 더 묵어봤더니 아이가 몰라보게 피부가 좋아진 거예요. 그렇게 거칠던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좋아진 거죠.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이거구나. 이제 캠핑을 자연 환경이 아이한테 좋은 환경이 아이한테 아토피가 치료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때부터 캠핑을 다니기 시작한 거죠. 캠핑을 다니면서 또 좋아진 게 아이가 캠핑하면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게 되고 잘 어울리다 보니까 애들 굉장히 성격도 밝아졌어요. 성격도 밝아지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먹는 것도 뭐 캠핑장에서는 뭐 가리지 않고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게 잘 먹으니까 왜소하던 몸도 쑥쑥 커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한 4학년쯤 되니까 몸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가 크니까 이제 캠핑으로 이제 완전히 치료가 됐다 생각한 거죠. 또 캠핑을 참 많이 하면서 얻은 것 같은데 자연이 주는 치유 능력이라는 게 자연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건강을 찾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사실 제가 캠핑을 하면서도 우리 아이 아토피가 다 나왔고 굉장히 건강해지고 지금도 항상 캠핑을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주변에서 지금 아토피로 고생하는 분들, 여기 오신 분 중에서도 아마 아토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연 환경을 느낌으로 해서 아토피를 굉장히 다 나았고 지금도 둘째가 아토피가 조금 있긴 한데 아토피가 있으면 저는 캠핑을 갑니다. 지금도 캠핑을 가고 그러지만 캠핑을 갔다 오면 굉장히 아토피가 치유가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도 이거 방송 끝나면 제가 다음 주말이 됐든 또 그 다음 주가 됐든 아이들하고 계속 캠핑을 떠날 예정입니다. 좀 말이 좀 짧았지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성이 고시고 이름이 반갑습니다. 대치동 클레오박트라 쌤입니다. 하는데 아 문제의 주인공 이 남자 가봤습니까? 참 고조 궁상맞고 내가 구차해. 이분 또 오셨네. 안 구하니까 나가세요. 나 여기 면접 보려고 3시간 동안 분장하고 이러고 그래도 한마디 했어. 뭐라고요? 야 한석봉이 이면지 쓰라. 기름한방으로 빛나는 몸에서 자원 아껴 써야 될 거 아니야. 반갑습니다. 박수를 많이 치고 이제 많이 웃게 되면 몸에서 이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뭐가 나와요? 그렇죠. 그 화학 물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누가 나쁜 거니? 아니에요. 그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엔돌핀을 생성하는 뭐 그런 또 역할을 또 담당하고 있지만 또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화학에 관해서 화학은 과연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어떤 만큼 나쁜 또 영향이 있고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그 사실은 그 어린이들을 또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정말 어린이라고 치기에는 조금 나이가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왔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 네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만 보니까 사실 제가 그 인간의 조건이라는 예전 프로그램에서 뭐 쓰레기 없이 살기, 쓰레기 줄이기, 음식물 뭐 없이 살기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봤는데 사실 쓰레기 없이 이런 화학 물질 없이 화학 이런 것들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화학 물질은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돼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이거 안고 있는 의자, 그죠? 의자, 이 조명, 이게 다 이거 화학 물질이에요. 저 사진 볼까요? 저거 봐요, 저거. 저 안경, 저 머리 저거 뭐 왁스 발랐잖아요, 저거. 저 옷, 예. 저 손금은 아니다, 예. 손금은 아니고 저 단추, 뭐 저거 다 화학 물질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화학 물질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괜찮을까? 정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괜찮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화학 물질의 남용으로 범람으로 인한 우리 아이들이 요즘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죠? 아토피라든가 천식이라든가 어떤 면역 체계에 있어서 조금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써 있죠. 여기 보이잖아요. 저기 우리 화학 물질 아이에게도. 이 아이 울고 있어요, 지금. 저거 봐요. 얼마나 슬퍼요. 예. 사실 저도 알레르기가 좀 있습니다. 각자 좀 뭐 이렇게 뭐 복숭아 알레르기, 뭐 포도 알레르기, 오이 알레르기 뭐 각자 있겠지만 사실 누구나 취약한 물질이나 대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활하기 정말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어떤 것으로부터 이 화학 물질의 영향을 받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화학 물질로 인한 증상이
이 어린아이들에게서 정말 많이 또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어 있죠. 왜 어른보다 아이에게 더 민감할까요? 와, 우리 이 아저씨 보세요. 이 뭐야 이거? 예. 화학물질, 기름 발랐어요 지금. 저것도 화학물질이야 지금. 예.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말이죠, 덜 성장이 됐습니다. 20살, 21살, 그죠? 그때까지 성장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성장을 하는데 화학물질의 이런 나쁜 것들을 영향을 받게 되면 지금은 건강할지 몰라도 나이를 먹어서 5, 60대 어른이 돼서는 그것들이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아픈 말년을 보낼 수가 있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화학물질에 접촉을 하게 될까요? 자, 우리 아이들 유치원 가죠, 학교 가죠, 교실 가죠, 놀이터 가죠. 그리고 또 이곳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보면 침대, 책상, TV, 마루, 카페트, 장난감, 정말 다양하게 화학물질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그렇다면 공간별로 어떤 화학물질들이 있는지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 저 보이죠? 보니까 소파, 러그, 책상, 의자, 그리고 우리가 또 집에서 저거 뭐예요 이거? 바퀴벌레 약불이죠? 정말 화학물질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모기향, 그죠? 방향제, 이게 뭐예요? 락스, 변기 때 닦는 거, 이런 것들이 유발 원인이 됩니다. 장난감, 크레파스, 애들이 저걸 보기만 해요? 그저 입에 넣죠, 빨죠, 물고 빨고 긁고 이빨로 긁고, 그런 것들이 인체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아파요. 몸이 아파져요. 예, 좋습니다. 저것도 뭐야? 색연필. 자, 정말 저 색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색소, 나쁜 화학물질들이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예? 요 책상, 의자, 블록 쌓기 다 화학물질이에요. 어쨌든 화학물질들이 너무 많이 우리 주위에 살아 숨쉬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하기 전까지 여러분 그래도 알고는 있었지만, 느끼고는 있었지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죠?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예, 자 볼까요? 자, 교실. 야, 저거 봐. 책상, 저 뒤에 그 신발장, 예? 저거 알림판, 마룻바닥. 또 마룻바닥 뭘로 닦아요? 왁스로 닦잖아요.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는요, 예? 공부 시작하기 전에 걸레랑 왁스 해가지고 이거 막 무릎 꿇고 다 닦았어요. 그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한 것 같아. 왜냐? 그런 왁스 같은 거를 닦으면 바로 그게 냄새가 바로 코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제가 키가 안 자란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280 정도까지 자랄 수 있었는데 제가 왁스로 닦아가지고 17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예, 좋습니다. 자, 저거 뭐야? 저 보니까 저 교실 복도에 저 캐비넷, 그 다음에 커튼도 화학물질이 아니에요. 다 화학물질로 만들었어요. 예, 이런 화학물질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다. 어이구 보시, 이 또 애기들, 우리 또 유치원, 우리 초등학교 애들 놀이터 가서 놀아 안 놀아요? 저 봐봐. 여기 타이어, 저거 뭐야? 저기 미끄럼틀, 시소, 다 화학물질입니다. 네, 이런 화학물질에 정말 나도 모르게 어느새 방심하는 사이에 이렇게 계속 노출되고 생활하고 있다. 예? 그죠?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학물질이 없이는 사실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그나마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자, 볼까요? 일단은 여기 먼저 이게 나왔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먼저 첫 번째 게 나왔어요.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을지 제가 여러분들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위생관념. 왜? 만졌으니까. 이런 꽃도 이렇게 만지면 집에 가서 이렇게 씻어야 돼요. 화학물질 만진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화학물질로부터 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하나 중요한 것은 친환경 제품. 이게 무슨 마크예요? 이거 그죠? 친환경 제품. 그 다음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최대한 적게 써야 된다. 이 말은 즉 뭐냐? 화학 제품을 덜 생산하게끔 우리가 기존의 것을 재활용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면 덜 화학 제품이 나올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면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만들기 위해서 기름도 들고 나쁜 공해도 나오고 매연도 나오고 나쁜 원소들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을 철저히 한다라든가 친환경 제품을 많이 만들게 되면 이런 나쁜 물질을 덜 생산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또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의 생활공간, 교실 이런 데에서는 환기가 중요하다. 특히 우리 새 아파트 가면 뭐가 있죠? 그렇죠. 새집증후군.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정말 나쁜 물질들이 치명적으로 내 몸속에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더 큰 병이 된다. 그래서 집안의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환기를 해서 나쁜 물질을 계속 배출해 나가는 것,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또 좋은 화학 물질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뭐 어렵지만 또 간단하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또 이 화학 물질이라는 것은 정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생활 속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하지만 최대한 덜 쓰고 그다음에 그리고 잘 쓰고 똑바로 재활용을 해서 쓰고 친환경 제품을 쓴다면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의 조건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쓰레기를 줄이기, 곧 쓰레기를 줄인다는 것은 쓰레기를 덜 만들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환경을 위해서 정말 작은 실천이지만 일회용품 안 쓰고 그죠? 그런 것들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종이컵 함부로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머그컵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 여기 요즘 커피숍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은 보통 자기 컵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작은 실천이나마 그런 것들을 꼭 생활화하면 내가 건강해지고 내 자식들이 건강해지고 지구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환경부와 함께하는 내일을 위한 환경 이야기 2015 환경 예찬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강연처럼 유해 화학 물질이 사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없애기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지만 이것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우리 자연 환경에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훨씬 더 깨끗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